제가 가진 굉장히 큰 의구심이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또 발사하고. 국면 전환이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선일 거예요. 그 협상 카드로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새로운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나왔다. 오늘의 플러스, 북한 우주 발사체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 북한 발사체에 특이한 정황이 포착됐다. 저도 이런 뉴스 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주로 이제 우주 발사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뭐 미사일 시험 발사나 이런 것들도 매우 이제 위험하긴 하지만 지난 5월 27일에 북한이 정말 오랜만에 우주 발사체 시험을 했습니다. 작년 3번을 했었고요. 11월까지.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했었는데 좀 특이한 동향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사용했던 추진제, 네. 추진제라고 하면 연료랑 산화제를 의미하는데 그 연료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연료도 바뀌었고 중요한 게 이제 산화제가 바뀌었어요. 예. 기존에 N2O4라고 하는 사산화 이질소, 특이하게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했다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예.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까 합니다. 뭔가 그 산화제로 사용하는 연료의 형식을 바꿨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바꿨다라고 북한이 스스로 공표한 것도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산화제와 연료를 사용한 거예요? 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나 추진체는 거의 같거든요. 네. 로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액체가 있고 고체 방식이 있어요. 예. 최근에는 북한이 고체 방식의 미사일로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고체 추진체에 사용되는 연료랑 산화제는 좀 특이합니다. 연료는 금속 분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분말을 아주 곱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예. 산화제로는 AP 또는 AN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암모늄 퍼클로레이트 또는 네.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산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것의 개발에 있어서 최근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ICBM에도 고체 추진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특이하게 모든 미사일들, 탄도 미사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거기에 고체 추진 방식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액체 추진 방식은 오래된 기술입니다만 네. 북한은 주로 UDMH라고 해서 디메틸 하이드로레이트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 저장성이 용이한 연료고요. 그게 이제 구소련 당시부터 사용됐던 그런 연료를 지금 사용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산화제로 사용된 것이 아까 사산화 이질소 또는 적연질산이라고 해서 네. 약간 혼합된 산화제를 사용을 해서 최근 잘 알고 있는 화성 15형, 17형이라고 하는 들어봤습니다. ICBM 거기에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작년에 3번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는데요. 네. 처음에 2번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1월에 성공했던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UDMH하고 산화제로 사산화 이질소를 적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성 15형이나 17형에 썼던 엔진과 추진 방식의 이제 연료 산화제를 우주 발사체에다 썼던 거예요. 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들고 나왔는데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액체 산소를 사용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동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추진체를 변경한 이유로 추정되는 것들 뭐 이런 게 좀 밝혀진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건데요. 예. 벌써 이제 5월 27일이니까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게 변경됐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분석들은 하나 둘씩 나오곤 있는데 예.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연구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론은 북한이 이걸 미사일로 쓰던 것을 우주 발사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액체 산소를 씀으로써 이 기존에 썼던 ICBM, 그러니까 화성 15형이나 17형을 그대로 우주 발사체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써먹으려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 예.
저는 협상용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협상용 카드요? 미국의 이제 대통령의 어떤 대선을 예, 전후해서 북한이 많은 도발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선일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누가 될지 아직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 대선 전에 북한은 많은 이제 전략 회의들을 할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그나마 숨통을 트여준 게 전 러시아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탄약을 공급받고 예, 그리고 북한은 반대급부로다가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받았겠죠. 예, 잠시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미 대선 이후에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 예, 예. 북한도 고민이 많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예, 24시간 안에 전쟁 종결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그들도 이제 종결시키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의 그 존재가치. 낡고 아. 예, 그 분량도 많은 무기와 탄약을 계속 지원받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러시아는 자기들도 재건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북한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미 대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대선 때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협상 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협상 카드로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탄도미사일. 예. 핵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개발됐던 것을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일정 부분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다가 뭘 해달라.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런 동향들을 보인 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2017년 11월을 잘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예. 한 번 시험 발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네. 바로 몇 개월 있다가 국면이 확 전환이 됐죠. 그 이후 17년 11월에 성공하고 바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다음에 2018년 2월에 뭐가 있었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뭐 그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도 계획이 되어 있고 둘 중 한 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본인들이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국면이 계속 된다고 가정하면 북한한테 그게 사실은 좋을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국면 전환이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무리하게 6개월 만에 새로운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나왔다. 아. 그걸 통해서 기존에 개발했던 15형이나 17형은 협상 카드로 써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네. 빼놓은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상황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더 궁금했던 부분이 추진체 변경인데 네. 기존의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와 달리 최근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건다라는 건 이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가 뭔가 미국의 협상 카드로 쓰일 만한 더 위협적이라든지 뭐 더 뭔가 북한이 벌써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그게 효과성이 있을 텐데 이 액체로 바꾼 거 자체가 그냥 우리 뭐 가솔린 자동차 타다가 디젤 자동차 타고 이걸로 바꾼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죠. 네, 그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네. 북한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고체 추진 ICBM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네. 북한의 미사일은 전부 고체 추진 방식으로 다 갈 것이고 네. ICBM은 이미 몇 차례 성공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화성 18형입니다. 예. 그래서 협상을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포기하는 거는 아마 액체 추진 ICBM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고체 추진 ICBM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나는 안 하겠다. 액체를 포기할 수 내가 안 있어요. 할 테니 네. 이 고체는 이제 건드리지 마라. 네. 아. 그런데 북한의 속셈은 이 협상이라는 것이 미국하고 일시적으로 관계가 좋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예. 약속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잖아요. 네. 4년도는 8년간 지속되고 예. 그 이후에 다시 자기네들은 자기들 살국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 뭐냐면 역시나 핵과 미사일 개발이에요. 음. 그걸 위해서는 기술력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예. 고체 추진 방식의 어떤 연료나 산화제 또는 추진체 이런 것들은 액체보다는 좀 더 단순해요. 네. 그래서 따로 기술 그 본체를 안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액체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연료나 산화제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확보해 놔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뭐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네.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 기존까지 개발했던 UDMH나 사산화의 질소 또는 적연질산을 이용한 그런 추진 체계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고 할 거예요. 예.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북한은 당연히 그 궁색한 변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12년도에 북한이 처음으로 은하 3호라고 하는 우주발사체를 쏘고 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우주발사체 저 기술을 이용해서 ICBM 기술을 개발할 거야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긴 한데 북한이 협상에 나와서 기존에 개발했던 그 화성 15형이나 17형을 우리는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우주 발사체만 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어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예요. 화성 15형, 17형에 들어갔던 이 진짜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이 ICBM들은 협상용으로 빼놓고 우주 발사체는 나는 이거 정말 평화적으로 할 거야.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식대로 액체 산소를 쓰고 그리고 케로신이라고 하는 등유거든요. 석유예요. 이런 것들을 써서 개발할 거야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하기는 약간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북한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이 틈바구니를 노리고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북한 경제가 저렇게 어렵다고들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가진 굉장히 큰 의구심이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또 발사하고 또 약간 무력 시위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북한의 경제는 군수 경제하고 일반 경제하고는 분리되어 있고요. 예. 특히나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량들을 거의 미사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해외에서 어떤 부품을 직접 도입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방식의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UDMH라고 하는 것 연료하고 그리고 적연질산이나 사산화질소라고 하는 산화제를 써야 되는데 예. 이걸 과연 북한이 자체적으로 다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그 원료 자체는 네.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돈도 부족하고 외화도 부족한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고체, 액체 요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북한이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발사체가 고체 연료를 중심으로 했다는 건 그게 본인들이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수월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연료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접근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액체라는 것을 뒷순위로 놔뒀다가 지금 뭐 6개월 만에 이제 우리 액체도 하겠다라고 한 건 달리 말하면 관점을 좀 달리 보면 그만큼 고체보다는 성공 가능성이나 원활함이 좀 떨어지니까 후순위로 둔 걸 이제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협상 카드로 들고 왔었을 때 미국이 아유 이제 액체까지 하는 거 같네 하고 그게 협상 카드용으로 겁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고체 방식하고 액체 방식 뭐가 더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건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에 따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현무 미사일은 다 고체거든요. 처음부터 고체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굉장하잖아요. 지금 고체로다가 우주 발사할 수 있을 정도 능력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액체 쪽은 실제로 우주 개발을 하는 항우연을 중심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은 액체 방식을 먼저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사일을 개발할 때 다 액체로 시작했어요. 그게
고체 관련된 기술력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액체 예. 먼저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들을 우리가 DF 또는 뚱펑이라고 하잖아요. 예. 뚱펑 1, 2, 3, 4, 5는 다 액체예요. 근데 지금 그거 쓰이는 게 없어요. 네네. 그거는 나중에 기술력들이 도입이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중국도 미사일이라는 게 액체 가지고 했을 때는 불편한 게 많다. 그래서 고체로 다 전환하면서 네. 뒤에 뚱펑 뭐 예를 들어서 21, 15 이렇게 두 자리로 된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은 고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체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개발했던 액체 추진체들은 우주 발사용 로켓으로 다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우주 발사체는 다 군사용 미사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땠을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은 탄도미사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스커드잖아요. 예. 스커드보다 좀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KN-52. 요번에 이제 한 250개 정도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하는 신형 전술 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KN-52 독사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이 KN은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거꾸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들이 이제 이 노출이 됐을 때 어느 식별이 됐을 때 아직 이게 정식 명칭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임시 번호를 붙여요. 그게 KN이에요. 01부터 쭉 해서 지금 30몇 번까지 오고 있는 건데 네. 그 독사라고 하는 그 무기 체계가 지금 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네. 대부분 그렇게 볼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동시대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할 때 스커드 B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스쿼드 B. 예. 이거는 구소련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액체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 스커드 B를 북한이 어차차해서 중동에서 이렇게 한 기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역설계해서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도 하기도 하고 막 예. 하는데요. 스커드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있어요. 예. 이 알파벳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스쿼드를 개량을 하면서 사이즈를 한 1.5배 키워가지고 노동 미사일 잘 아시는 예. 노동 미사일이 나온 것이고 또 사거리를 늘리려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엔진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하는데 그게 대포동 미사일이고 예. 또 은하 3호 우주 발사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기에도 이 노동 미사일을 4개를 클러스팅해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액체가 먼저 온 거예요. 그렇지만 고체도 그 당시에 독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네.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고체 추진체를 크게 만드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랑 산화제가 다 고체다 보니까 그걸 예. 믹싱을 해서 큰 덩어리로다가 그 로켓 안에 넣고 붙이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액체 가지고 클러스팅해서 사거리를 키웠던 거고 예. 고체는 기술이 계속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점점 화성 18형은 ICBM이잖아요. 네. 그 정도의 고체 추진 방식의 대형 로켓들까지 지금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북한이 앞으로의 미사일들은 전부 다 고체 형태로 다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네. 지난 4월에 북한이 화성 16 나형이라고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거든요. 예. 그때 그거 자체는 사실은 아직 고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무엇을 발표했냐면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의 3대 원칙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게 신속, 정확, 강력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속히라고 하는 거는 기존 액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왜 오래 걸리냐면 액체를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고체 형태로다가 바꾸겠다. 그리고 신속은 그렇고 정확히는 정확성을 높이겠다. 네. 정밀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강력히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체 추진 미사일로다가 계속 바뀌어갈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북한 문제는 위원님처럼 현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만 연구하신 분들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게 가끔 TV 뉴스 보다 보면 북한 소식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액체형 발사체, 고체형 발사체 설명해 주신 분들 또 가끔 나오세요. 네. 근데 그분들 말씀들 중에 기억나는 게 그동안 우리가 그 북한의 고체형 발사체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왜 액체는 안 하냐 누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액체는 그 고온을 유지하는 그 기술과 또 액체 형태는 또 발사체까지 이동해서 가지고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있어서 전략적인 가치가 고체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노동호부터 해서 이제 발사체를 연구할 때 처음 우연히 이제 확보한 그 기술이 고체형이었던 것도 있어서 이런 경로 의존성 등등으로 인해 그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복잡하게 한 요소들이 많았군요. 그렇죠. 미사일이라는 게 기술의 총알이라고 할 정도로 네. 복잡한데요. 북한은 특이하게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보통 우리들은 이제 밀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네. 군수용으로 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부품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네. 북한은 그런 거 따지는 것 같지 않아요. 2012년도 12월 12일에 은하 3호를 발사했는데 그걸 우리가 동체를 해상에서 건져 왔습니다. 네. 분석해 보니까 상용으로 사용됐던 부품들을 써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상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TV나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부품들, 이야. 예, 반도체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을 사용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한 번에 이 ICBM 등등 발사체와 관련 기술을 미국과 교섭 카드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카드는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난번에 협상 실패의 교훈을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쪽으로 가져갈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예. 생각입니다. 그걸 북한도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협상 카드로 내려세울 수 있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예. 미 본토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위협이 해소되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일단 미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는 것들을 그건 해소한다면 본인으로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미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는 ICBM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폐기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얘기처럼 우주 발사체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기존의 화성 15형, 17형을 그래 폐기하는 건 좋아. 근데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부 약속이기 때문에 4년 후, 8년 후에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형태로 나머지 기술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운반 수단으로서의 ICBM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지만 아직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기술. 예. 또는 요즘 다탄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탄두 여러 개를 분리해서 공격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아직 미진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실은 우주 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근에 우주 발사의 이 동향을 보면 중대형 위성을 한두 발 이렇게 가끔 쏴서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위성을 한다기보다는 예. 스타링크처럼 예. 군집 위성 체계로 가거든요. 군집 위성은 기존 중대형 위성들보다 작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이걸 줄지어서 쭉 나열하면. 예, 나열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 됐던 우주 인터넷 통신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예. 근데 특이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 스타링크의 가능성을 보면서 예.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달면 지금까지의 정찰 위성도요. 실시간으로 지상을 관측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네. 준실시간 그러니까 제 방문 주기를 당기기 위해서 여러 발을 쏜 적은 있었지만 네. 실시간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위성이 지금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니까. 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스타링크 체계는 실시간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될까요? 다 위에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가 지나가고 네. 나면 그다음 어차피 게 위성은 오고.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게 와서 받아주고. 이게 사실은 자기들끼리 로밍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로밍이라고 하면 기지국은 정해져 있고 내가 이동하면서 그 이쪽 기지국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 로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스타링크는 위성끼리 로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자, 지상에 있는 사용자한테 계속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하는 건데
그 위성에다가 카메라를 달면 실시간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안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 관련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페이지에 살짝 나오는 게 스타 쉴드예요. 스타 쉴드. 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미국이 스페이스X하고 협업해서 만든 게 스타 쉴드고 이거는 그 군지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상을 관측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기존의 위성들은 대부분 이제 중대형 위성들은 좀 멀리 있거든요. 근데 지구에 가깝게 한 500km 상공에서 운행을 하고 그리고 해상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작아지니까. 하지만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활용하려는 것이고 북한도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실 미 본토를 타격한다고 하면 구글 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고정된 표적이고. 예. 하지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해상에서 오는 함대. 예. 함대 너무 크잖아요. 예. 이걸 굳이 함대에 사람이 몇 명이고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위치만 알면 되니까. 예. 거기에 군지 위성이 되게 효과적이고 그렇네요. 그 정도는 북한의 북한도 할수 기술력 있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군지 위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팔컨 9 같은 거에 위성을 한 번에 하나씩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한 60개씩 올려요. 네.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하나씩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각도와 속도로 방출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MIRV와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탄도미사일로 어떤 뭐랄까요. 무기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측에서도 이 참 우주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시기를 미국 입장에선 한국까지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미국 본토 국민들에게 북한 미사일이 여기까지는 안 옵니다. 이런 정도로 협상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국민 입장에선 아니 괌은 미국 땅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괌 때리기 위해서 그 뭐예요? 백두 엔진이라고 해서 네.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째 개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괌도 미국 땅이고 그럼 그 백두 엔진 같은 것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게 그것까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접근은 안 되나요? 사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백두 엔진은 기술적으로 보면 예. 완성된 미사일이가 벌써 완성된 거군요. 왜냐하면 백두 엔진은 원래 러시아 구소련 시절에 만들었던 RD-250 계열의 엔진입니다. 그걸 예. 역설계를 해서 북한이 한 10년에 걸쳐서 만든 거고요. 그거를 북한이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 엔진은 화성 12형이라고 하는 요게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화성 16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괌까지 타격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화성 12형, 14형, 15, 16, 17 여기에 똑같은 백두 엔진이 하나 내지 두 개, 세 개씩, 네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일단 ICBM만 포기하라고 할 것 같은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은. 최소한 그 정도고요. 괌도 자기 영토라는 걸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 화성 계열의 12형까지 그러니까 백두 엔진이 들어간 미사일들은 다 폐기를 요구할 거예요. 예. 그럼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쪼개는 거죠. 이걸 한 번에 묶어서 협상 카드로 내놓으면 예. 네,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쪼개서 그래 ICBM급은 요거 중거리급은 요거 해서 가는 건데 그 중거리급인 화성 12형이나 14형, 16형 이런 것들을 폐기하더라도 그 엔진 기술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이번에 북한에서도 비 피해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무기 체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계속 미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민심도 흉흉한데 계속 미사일만 어떻게 보면 고도화하는 이 전략 전술 북한은 이게 북한 입장에선 타당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좌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건가요? 저는 좌충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또 김정은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사실 작년에 우주발사체 3번 중에 한 번 성공하고 나서 올해 2024년도에 3번의 정찰위성을 또 쏘겠다고 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실패한 것이고 예. 그러면 한 번은 실패했으니까 3번 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주발사체를 쏘는 곳이 어디냐면 철산군 동창리라는 곳이에요. 예. 북한의 이제 북서부 신의주 아래에 바로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해봤던 데가 어디입니까? 그쪽이네요. 신의주가 일단 피해를 많이 봤지만 더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은 자강도, 양강도 일대의 군수공장들이에요. 예. 근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의 무기 체계나
탄약을 공급하려고 하면 그 지하 갱도에 구축되어 있는 군수광장들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수혜를 많이 받는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공장이 수혜를 봤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산 안에다가 짓기 때문에 약간 고도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옮기는 것은 철로나 도로로 옮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산들은 다 민둥산이에요. 음. 비가 이 정도 오면요. 무너지죠. 예, 무너지거나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 도로나 철도가 침수되거나 네.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거고 예. 게다가 전력 개통도 마찬가지예요.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가 이상 없다 하더라도 걔네들 송전선이 지나가는 데가 어딥니까? 도로나 산을 지나가거든요. 예. 그럼 똑같이 피해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내가 약속했던 우주 발사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또는 군수공장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예. 또는 지역 주민들이 이게 피해를 봤으니까 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네.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김정은이라면 예. 우주 발사체요? 우주 발사체, 군수공장, 주민 그래서 능력이 딸리면 주민은 나몰라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돼요. 올해 우주 발사체를 더 한다든지 또는 그 철로를 보수해서 러시아와의 교류가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는 북한에서 이 수혜는 뒷전에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입장도 다 설명을 주셨고 이번에 또 특이한 게 중국 입장이었어요. 뭐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과 중국은 뭐 동맹이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돕고 돕는다. 이렇게 인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격 지원받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하면서 네. 두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나고 나니까 네. 바로 중국이 북한에다가 강하게 제재를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다 돌아가라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이 북한의 핵탄두라는 것들 그리고 발사체 기술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중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중국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들이 이게 꼭 남쪽으로만 향하는 건 아니다. 향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북중 관계는 뭐 그런 정상 간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요. 네. 물리적으로 네.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압록강 두만강이 범람이 돼서 자강도 양강도하고 신의주 일대가 지금 다 물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위화도가 있어요. 그 압록강에 예. 보면 위화도가 다 잠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거나 또는 뭐 노동자들을 다시 귀국을 시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내용을 봤었을 때 중국도 북한 발사체가 언젠가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좀 제발 그만 좀 개발해라. 다 공통된 시각으로 목소리를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긴 한데요. 네. 그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게 2000년대 중반에 육자회담이었거든요. 예. 근데 육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그 당시는 좀 달랐는데 지금은 결국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네들한테 그 총뿌리를 돌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북한이 그래도 생존해서 살아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순방치안이라는 관계인데 네. 그 관계는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그 관계도 보니까 진짜 모두 다 잠정적인 핵 보유국이나 다름없는 국가들이지만 네. 핵이라는 거는 정말 더 서로 부담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않고 다른 전략적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투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찰, 정보, 위성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딱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들 저렇게 다 알고들 있는지.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위성용으로도 관심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한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11월 발사했던 만리경 1호. 예. 여기 유일해요. 근데 그게 작동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찰 위성은 한 개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 추가로 3개를 더 해서 4대로다가 군집해서 쓰겠다라는 게 북한의 발표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관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다. 그리고 북한이 뭐 무인기 같은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무인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좋은 무인기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그 탐지할 수 있는 체계들, 네. 과학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쪽을 북한이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CCTV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북한이 얼마든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 관측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그렇죠. 해킹해서나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럼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느냐. 예. 상당 부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갖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425 사업이라고 하는 위성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게 숫자로는 425처럼 보이지만 네. 싸하고 2호를 합친 거예요. 예. 싸는 합성 계고 레이더이고 그리고 2호는 전자광학 예. 장치인데 그걸 통해서 위성들 지금 차근차근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군지 위성 체계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사이오는 북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건 제한이 되지만 군지 위성 체계로 가면 미국의 스타쉴드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는 북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뭡니까?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들은 거의 대부분 테일이라고 하는 발사 차량에서 나와서 쏘고 그리고 지상에 구멍을 파서 그것도 이제 사일로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정확한 사일로라기보다는 그냥 지상 발사대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탄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방위 체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은 참 많이 있네요. 이해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송구한 질문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거침없이 대답해 주신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